중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족을 꼽는다면 윈난성, 옹딩촌의 와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곳을 중국 최후의 원시 부족이라 불렀는데요. 그들이 400년 넘게 지켜온 것들을 보면 그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와족의 언어로 옹딩은 구름과 안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곳의 안개는 너무나 짙어서 초가지붕 위로 넘실대고 대나무 벽 사이로 스며들어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수묵화로 만들어버립니다. 미얀마 국경 근처 난군산 국립자연보호구역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 맑아서 숨 한 번 쉴 때마다 묘하게 활력이 솟아오릅니다. 이곳 생활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아름다움 기준을 완전히 뒤흔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진주 같은 치아를 추구하는 동안 와족 여성들은 새까만 이를 최고의 매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약초로 이를 검게 물들이는데요. 이는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깊은 숲의 야생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선이죠. 당신이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인 아름다움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의 집들은 여전히 대나무와 나무로만 지어지며 초가지붕을 얹고 같은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들의 의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명한 빨간색입니다. 이 색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와족이 영혼의 수호자로 알려졌던 시대의 기억입니다. 오래전 이 마을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신비로운 제사의식을 행했고 이곳을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와족의 진정한 영혼을 이루는 것은 목고춤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북소리는 조상들의 목소리이자 대지의 심장 박동이며 현재와 과거를 잇는 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 마을과 춤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약 30만 명의 거정이 오신 매매의 와족이 여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며 수백 년 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냥을 합니다. 혹독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를 선택하며 땅과 하늘, 나무와 동물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축제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세계의 유대를 기리는 깊은 영적 의식입니다. 옹딩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문화와 언어, 예술이 시간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전해지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결혼과 가족이 변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윈난성 루구호의 모수족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의무와 헌신, 그리고 양육에 대한 통념이 거꾸로 뒤집힌 삶의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모수족에 대해 세계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은 그들의 주원 풍습입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없고 법적 계약도 없으며 함께 사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면 여자가 남자를 밤에 자신을 찾아오도록 초대합니다. 새벽이 되면 그는 집안 사람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관계는 전적으로 사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떤 구속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모든 모수족 소녀는 성인이 되면 꽃방이라 불리는 자신만의 침실을 받습니다. 밤이 되면 남자가 몰래 들어오는데요. 보통 정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사라집니다. 방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절대적인 신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원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감정이 식으면 헤어집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어머니의 가족 내에서 자랍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사 오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아이를 키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외삼촌들, 즉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이 돌봄과 멘토의 역할을 맡습니다. 애초에 법적 유대가 없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산 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모수족 가정의 중심은 화로입니다.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 밤낮으로 불을 지피는 곳이죠. 이 불 주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가족 결정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편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사냥, 도축,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위한 식량 저장과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담당합니다. 관광객들은 종종 자유로운 사랑의 낙원에 대한 환상을 품고 도착하지만 이것은 모수족 문화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모수족은 꽃방의 신성함을 상업화와 저속한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느슨해 보이는 시스템이 실제로는 수천 년을 견뎌온 극도로 회복력 있는 사회 구조입니다. 가부장적 사고에 익숙한 남성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결정권이 없으며 사랑에는 영속성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수족은 소유가 아닌 자율성 위에 사회를 건설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가족이라는 것이 수세기 동안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단 하나의 모델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개에 도달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부족 중 하나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곳입니다. 내몽골의 고대숲 깊은 곳에는 가슴 아프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깊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남은 마지막 술록 방목 부족인 어원커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과 얼마나 가까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 영혼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문화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어원커족에게 술록은 가족이자 동반자이며 그들의 전 세계입니다. 초루어쭈라고 불리는 원뿔형 거처와 의복, 신발, 모약, 심지어 잠자리까지 모두 술록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이 당당한 동물들의 꾸준한 발걸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현지 언어로 어원커는 산과 숲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술록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너무나 깊어서 술록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그들은 술록 젖을 마십니다. 풍부하고 크리미한 우유로 종종 오우채 섞어 마시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해질녘 어원커족이 숲속에서 휘파람을 불 때일 것입니다. 각각의 술록은 주인의 독특한 멜로디를 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이 유대는 너무나 강해서 풍장이라는 의식을 통해 죽음 너머까지 그들을 따릅니다. 차가운 땅 아래 고인을 묻는 대신 숲속 높은 곳의 나무 받침대 위에 사랑하는 이를 안치합니다. 그들은 천지 사이에 매달려 있으면 영혼이 더 쉽게 사후세계로 날아올라 전설적인 술록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잔인할 만큼 가혹합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마지막 세대에 속한 사람은 약 30명만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단순히 숲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영혼의 상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냥총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광활한 황야 속 어원커족 남성들의 힘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부 규정이 그들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숲의 전사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을 빼앗긴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술 취함은 사실 멸종 위기에 처한 사냥 문화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2022년 산을 떠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마지막 여성 추장으로 추앙받던 마리아 수호의 별세는 영광스러운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술록들은 생존 자체보다는 관광객들의 카메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웅적인 문화가 점차 영화와 볼거리를 위해 보존되는 기억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원코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남깁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수천 년 동안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온 바로 그 문화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키가 유럽에서 시작된 특기라고 여전히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믿음을 재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신장 북부의 장엄한 산맥 사이에서 투바족은 서양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세계 최초로 스키를 탄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문은 중국 최북단 마을이며 투바족이 여전히 살고 있는 단 3곳의 희귀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알타이 지역의 동굴 벽화는 수만 년 전 세계의 나머지가 여전히 발로 눈을 헤치고 다닐 때 투바족의 조상들은 이미 말가죽으로 감싼 나무판 위에서 얼음을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 역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읽는 유럽의 스키 기록을 완전히 앞서고 능가합니다. 속도를 마스터하는 것을 넘어 투바족은 훔이라고 알려진 음악적 초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바족 남성은 하나의 목으로 동시에 2가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돼지의 목소리 같은 깊고 울리는 음과 산골짜기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날카롭고 높은 음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무대 공연이 아니라 자연의 영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현대인들이 오래전 잊어버린 고대 에너지의 원천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허무마을은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모든 정문은 전통적으로 동쪽을 향합니다. 마을을 둘러싼 것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입니다.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꿀처럼 황금빛으로 빛나며 겨울에는 눈으로 뒤덮여 자작나무들이 거대한 하얀 눈 버섯처럼 보입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투바족은 놀랍도록 지혜로운 적응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방수를 위해 자작나무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각 집의 절반이 종종 열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에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추위가 치명적일 수 있는 반면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독창적인 생존 건축입니다. 근처에는 물속에 괴물이 숨어 있다는 전설에 쌓인 카나스 호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투바족을 영성과 신비로 가득 찬 땅과 묶어주는 끈입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약 2,000명의 투바족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은 사냥과 목축을 통해 생존해왔으며 추위를 견디기 위해 쇠고기, 양고기, 유제품의 괴너지 식단으로 자신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토착 집단들처럼 투바족도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대화의 힘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밀려드는 가운데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투바족의 이야기는 원시적이라는 것이 후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혁신이 자연의 가혹함과 가장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이들로부터
나옵니다. 구이저우성 산 깊은 곳에는 국제 언론이 아시아 최후의 동굴 부족이라 부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동 동굴의 부이족은 우리 대부분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장소를 현대 세계의 편안함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다세대 가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8가구에서 약 8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동굴의 거대한 석회암 천장 아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그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나머지 세계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서였습니다. 부이족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현대 세계가 고층 빌딩과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느라 분주한 동안 그들은 조상들을 수세기 동안 보호해온 바로 그 석회암 지붕 아래에서 조용히 아이를 낳고 농사를 짓고 늙어갔습니다. 동굴 안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깊이 인간적입니다. 각 가족은 대나무나 나무 칸막이로 자신만의 공간을 표시하여 동굴 안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사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요리하고 가축을 키우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일이 건축가도 청사진도 도시 계획가도 없이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평화로운 삶은 명성이 찾아오면서 바뀌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순간들, 소박한 식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는 모습이 매일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카메라 렌즈에 의해 관찰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동굴의 주민들은 집주인에서 원치 않는 공연자가 되었고 관광객들을 위해 일상생활을 전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정부는 상기슬게 현대적인 콘크리트 주택들을 줄지어 지었고 가족들이 아래로 이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부이족에게 동굴에서의 삶은 가난할지 몰라도 시원하고 자유로우며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뜨거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사는 것보다 가난한 동굴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실제로 문화적 존엄성과 현대 생활의 압박 사이의 투쟁입니다. 물론 고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 교통 모두 심각한 과제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관광 명소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동 동굴의 부이족은 행복이 항상 안락함이나 편리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때로는 단단한 돌 지붕과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현대적인 집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문화 정체성 보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 생활의 생활에 번화한 동싱시 한가운데 중국 땅에서 500년 넘게 조상들의 언어와 전통을 조용히 살려온 베트남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삼도라고 알려진 어촌 마을의 징족입니다.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십 세대가 지난 후에도 이곳의 징족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심지어 모국어로 쓰인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이것은 정부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공동체가 내린 의식적이고 단호한 선택입니다. 가족 기록에 따르면 16세기경 베트남 어부 집단이 고국을 떠나 이 세계의 작은 섬에 정착하여 바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당시 현대 베트남 알파벳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서와 가족 기록은
적주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자를 기반으로 한 고대 문자 체계로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 많은 베트남 사람들조차 읽기 어려워합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작은 집단으로 시작된 것이 현재 9대와 10대째에 이르는 거의 2만 명의 베트남계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조상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 뿌리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곳 징족에게 베트남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입니다. 민요와 자장가를 통해 세대를 잇는 실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베트남어를 말하며 자라고 더 넓은 사회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며 두 문화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가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정이라는 전통떡, 오과반, 조상 숭배, 세뱃돈으로 설날을 기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력 6, 월 6일로 어부들을 위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때 평온한 바다와 물고기와 새우로 가득 찬 배를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어촌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 삼도의 징족은 국경을 따라 가장 부유하고 역동적인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예리한 사업 감각으로 그들은 한때 가난한 해안 마을이었던 곳을 빌라와 번성하는 기업들로 가득 찬 동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물고기, 이동 패턴을 이해하는 숙련된 어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과 베트남 상품을 연결하는 정교한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영리한 상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이 지역의 경제적 중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들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담바오, 베트남의 전통 일현금 소리입니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살고 언덕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담바오 소리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 중국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외롭고 애절한 멜로디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희석될 수 없는 문화적 유전자처럼 시간과 거리를 가로질러 그들의 뿌리를 확인시켜줍니다. 동신의 징족은 경제적 성공이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민족의 영혼을 뒤에 남겨두지 않고도 미래로 과감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6개의 특별한 공동체를 탐험한 후 한 가지 진실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원시 부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 무엇을 적응시킬 것인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한 정교한 사회입니다. 이 공동체들이 공유하는 것은 원시성이 아닙니다. 의도성입니다. 그들은 각각 현대성의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고 어떤 전통적 관습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가치, 환경,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번영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며 원시적이고 진보적인 것은 종종 관점의 문제이고 가장 오래된 생활 방식이 때로는 오래된 인간의 도전에 대한 가장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에 원시부족에 대해 들을 때 이 공동체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 인간 가능성에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이 부족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들의 관습 중 가족, 아름다움 또는 성공에 대한 당신의 가정에 도전한 것이 있었나요? 어떤 공동체를 가장 방문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 놀라운 문화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흥미로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부족들이 현재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한 숨겨진 공동체들을 탐험합니다. 그 놀라운 발견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